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고객기술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지웅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지원하는 제품은 지금 오늘 발표하게 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하고 SQL 서버를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애저 지원 엔지니어가 3년 전까지는 없었고요. 놀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먼저 시작을 해서 애저를 3년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3년 동안 그래서 풀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앞에서 이제 프론트엔드하고 중간 노티피케이션 허브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백엔드 쪽의 데이터베이스 쪽 관계형, 그 중에서도 관계형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애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두 가지 정도가 된가요? 좀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관계형 데이터 서비스는 두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뭔지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 애저 서비스,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냐, 뭐 플렉서빌리티나 페이 에즈 유고나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렇게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스케일러빌리티를 지원을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멀티 테넌트 기반에서 온 디맨드로,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이제 셀프 서비스 컴퓨팅 리소스, 그러니까 컴퓨팅 리소스 자체를 셀프 서비스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뒷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예,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호스팅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호스팅이라 그러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서버 호스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서버 호스트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추가로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빌딩 블럭들이나 아니면은 컴퓨팅 리소스들에 대한 호스팅을 제공을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퍼블릭 클라우드가 왜 호스팅에 진보된 새로운 호스팅 모델이냐를 봤었을 때, 보통은 맨 왼쪽이 이제 온프로미스이고 기존의 전통적인 호스팅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네트워크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사용자가 전부 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오더가 내려지게 되면은 뭐부터 하시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발주를 내시죠. 하드웨어가 들어오고 소프트웨어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서버실의 상면 위에 설치를 하고 전력을 넣고 네트워크를 넣고 OS를 설치하고 뭐 데이터베이스면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설치를 하고 HA를 위해서 클러스터링이나 미러링을 구성하시는 작업들을 다 하세요. 그러면은 보통은 짧게는 뭐 빨리 하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하겠지만은 짧게는 일주일에서 좀 큰 조직은 서버에 대한 구매를 하는데도 한 6개월, 몇 개월씩 걸리죠.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온프로미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레가시 시스템이나 과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호스팅 모델들이 요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있는 것들이 다 클라우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물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 현재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이아스 서비스, 그러니까 이아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연두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아까 에이서라고 그러셨는데,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아스 VM을 설치를 하시면은 네트워킹이나 스토리지나 서버와 관련된 버추얼라이제이션 관련된 부분들까지는 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요. 그 다음서부터 OS를 설치하거나 미드웨어, 런타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운영하시는 작업들은 사용자, 본인들이 다 직접 하셔야지 돼요. 이아스나 아마존의 EC2로 올리시게 되면 딱 제일 처음 나오는 화면이 뭐죠? 제일 처음 보시는 화면이 뭐죠? 리모트 데스크탑을 통해서 OS가 제일 처음 설치된 초기 화면으로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 뭐 .NET 어플리케이션이건 PHP건 자바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올리시려고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런타임이고 작업들을 다 하셔야 돼요.
뭐 여기까지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뭐 패치가 나왔다던가 OS 패치가 나왔다던가 업데이트가 나온다. 이 작업들 다 본인들이 하셔야지 돼요. 사용자가 하셔야지 되는 모델이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로 많이 설명드리게 될 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파스의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줄어들어요.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만 관리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파스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작성해서 올리겠다. 저는 코드만 작성하면 돼요. 그 뒤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에 의해서 관리가 돼요. OS 새로 패치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또 그 리눅스와 관련된 굉장히 큰 시큐리티 홀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 다 파스로 하는 경우에는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다 업데이트를 다 미리 하는 거죠. 보통은 제가 이제 고객사를 많이 윈도우 애저 플랫폼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이 아닌 다른 제품들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많이 나가는 경우가 사실은 나가서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나 아니면 새로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결국은 뭐냐면은 이 개발이나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업무의 상당 부분들이 이런 구성들을 지금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의 파스로 가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시간들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용자는 어떤 작업을 하면 되냐면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아니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만드는 작업들에만 집중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 그 이후에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이나 나머지 이 지금 연두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들이 전부 다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SaaS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호스팅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로 호스팅하는 거기 때문에 SaaS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관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5365나 지메일이나 보통 저희가 쓰는 메일 어플리케이션이죠. 제가 만약에 메일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보통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로 만들겠죠. EC2나 아니면 아마존 VM을 만들고 익스체인지 서버를 설치를 하건 뭐를 하건 만드실 거잖아요. 근데 사스 모델로 가면은 아무것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가서 메일 계정을 만드시면 그 다음부터 하시는 작업이 뭐예요? 메일을 쓰고 메일을 받고 메일을 읽고 하는 작업들만 하십니다. 결국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이에요.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음에 서버가 익스체인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익스체인지 서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모르시잖아요. 저도 모르거든요. 지메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잖아요.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난 서비스만 씁니다. 결국에 종국의 모델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개발이나 아니면 솔루션을 개발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서 개발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요 파스나 아니면 사스의 솔루션 방향으로 가셔야지 되는 게 제일 종국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세 가지 모델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제공자는 흔치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아스 버추얼 머신, 이아스 VM 버추얼 머신을 제공하고 있고 아까 그 김명신 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첫 번째를 파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스에 대해서도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사스도 마찬가지로 애저는 아니지만 5365에 대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세 가지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사업자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물론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컴퓨팅 리소스가 있고 데이터 서비스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커머스 서비스 이렇게 다 5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서 오늘 저희가 볼 내용들은 2가지입니다. 버추얼 머신 위에서 SQL 잘 알고 계시는, 기존에 알고 계시는 SQL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저희가 파스 서비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2가지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물론 오늘 주된 내용은 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때 공식적인 명칭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인데요. 통칭 SQL 애저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더 그 통칭을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체 명칭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해하시기 쉬운 단어로 짧게 SQL 애저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SQL 데이터베이스, SQL 애저는 파스형 관계형 데이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쓰시던 SQL 서비스를 이아스 버추얼 머신 위에다 올린 거를 이아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거는 기존에 쓰시던 SQL 서비스와 SQL 서버와는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른 부분들이 전혀 없고요. 그냥 SQL 서비스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아스 VM에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아스 서비스는 SQL 서버를 이아스 VM에다가 버추얼 머신 위에다가 올린 거를 이제 이아스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파스 같은 경우에는 SQL 애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간단하게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용하시는, 구현하시는 방법이나 서비스나 컴포넌트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스타트업이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는 서버를 아니면 이아스 VM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시다. 그런 경우에도 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각각의 제약사항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아스도 마찬가지로 파스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제약사항들이 있어요. 물론 온프라미스에서도 SQL 서버나 오라클이나 MySQL 쓰시면 다 제약사항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제약사항들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를 설명을 하면은 먼저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클라우드 위에 올려놓은 SQL 서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SQL 서버는 아니에요. 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왜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는 SQL 서버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SQL 서버가 아닌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는 SQL 서버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 애저는 SQL 서버하고 코드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SQL 서버를 저희가 이제 저희 개발팀에서 개발을 할 거잖아요. 그럼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의 엔진을 만드는 사람이 SQL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 코드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QL 서버 코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SQL 서버 테크놀로지를 그대로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다음 버전에 어떤 기능이 나올 거다. 다음 버전의 SQL 서버에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SQL 애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왜냐? SQL 애저뿐만이 아니고 파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술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기반을 두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 뭐 하이퍼바이저도 마찬가지로 하이퍼V 기술로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정기적이고 비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개발을 하겠죠. 왜 개발을 하고 업데이트를 할까요? 다음 버전에 들어갈 기술들을 미리 적용하는 거예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그래서 SQL도 마찬가지고 다른 서비스들이나 다른 컴포넌트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컴포넌트들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지금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버전은 어떻게 온프로미스 제품이 어떻게 바뀔지가 보여져요. 그다음에. 그래서 SQL 서버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걸로 끝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SQL 서버의 코드를 공유하고 있고 테크놀로지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그 뒤에 기술이나 툴은 동일하게 쓸 수 있다는 의미랑 똑같거든요. SQL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트랜잭트 SQL, 지금 쓰시는 셀렉트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랭귀지도 그대로 쓰실 수 있어요. .NET, C, C++, 자바, PHP, 뭐 기타 등등 SQL 서버를 쓰실 수 있는 SQL 서버를 호출하거나 아니면 SQL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모든 랭귀지는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오데이터, 엔터티 프레임워크, WCF 데이터 서비스, N-Hibernate 뭐 이런 것도 다 쓰실 수가 있어요. 물론 툴도 마찬가지예요.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물론 버전의 제약이 있습니다. SQL 서버 2008 R2 이후 버전부터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QL 서버에 커맨드 라인 유틸리티들이 있죠. SQL CMD나 아니면 BCP와 같은 툴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 쓰시던 툴. SQL 애저를 쓰신다 그래서 새로운 툴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툴을 설치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UI도 동일하게 제공이 돼요. 그래서 SQL 애저가 SQL 서버와 동일하다라는 설명은 여기까지 끝이에요.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쓰시던 SQL 서버가 똑같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만, 이제서부터는 다른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SQL 서버를 SQL 서버를 쓰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SQL 서버를 설치해야 되죠. SQL 서버를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부어 넣으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SQL 애저도 마찬가지예요. SQL 서버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SQL 서버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SQL 서버를 설치하는 과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스이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데모를 통해서 먼저 SQL 애저가 SQL 서버와 다른 부분은 딱 하나가 있어요. 얘예요. 어카운트. 계정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쓰시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하나 만드셔야지 되는 과정 외에는 나머지는 다 동일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UI는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계정을 만드시면요. 사실은 오른쪽에 보이는 이 화면은 없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보여지실 거고요. 딱 처음에 이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왼쪽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의 목록들이 쭉 보여지고요. 저희는 오늘 지금 만들 게 SQL 애저니까 SQL 애저의 요거는 지금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놓은 화면이고요. SQL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시면은 상단에 두 가지 화면들이 보여집니다. 두 가지 그 메뉴가 있어요. 하나는 서버, 하나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저는 지금 서버를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지금 데모를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럼 하나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 하단에서 SQL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면은 크리에이팅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죄송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선택했네요.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만들 때 필요한 정보는 한 3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2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로그인 네임하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설치할 건지만 딱 만들면은 클릭하면 SQL 서버를 설치하는 과정은 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으로 패스워드를 로그인 계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가까운 1번보다는 비교적 싼 이스트아시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이에요. SQL 서버를 만드는 작업이 이제 끝났어요. 지금 크리에이팅 하고 있죠. 예, 끝났습니다. 저는 SQL 서버 하나를 설치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SQL 서버의 이름은 사실은 SQL 서버의 이름은 제가 지정할 수 없어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서 대시보드를 보시면은 여기에 SQL 서버 이름이 보여집니다. 이거 외우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저장을 해놓고 쓰는데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외부에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만들어진 거죠. 서버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 안에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아무것도 없어요. 접속을 해서 먼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러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에러를 만나게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SQL 애저의 서버를 만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 스케일로 저희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에서 이 서버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면은
당장 이제 대두되는 문제가 그런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는 파이어월이라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어월에 대해서 특정 IP 또는 특정 IP 대역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는 파이어월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SQL 서버와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파이어월 설정을 전혀 안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접속하려는 IP가 167.220.2324번인데 이 IP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파이어월 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서버에 가서 컨피규어에 가시면은 이렇게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IP를 지정할 수 있는 화면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 네트워크가 약간 좀 특이해서 두 가지를 넣어줘야지. 네, 작성을 하고 세이브를 누르면 보통은 5분 이내라고 하는데요. 통상 5분 이내라고 하는데 보통은 금세 이루어지거든요. IP가 달라졌네요. 예. 이제 그럼 이 IP 대역에 있는 머신들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먼저 IP에 대한 파이어월을 오픈을 시켜줘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서버를 만들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구문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통은 create database 하고 뭐 파일 사이즈, 뭐 파일 위치나 뭐 이런 거 지정하시는데 불편하실 땐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든요. SQL 애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실행하시면은 예, 만들어져요. 예, 좌측에 테크데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죠. 평소에 쓰시는 대로 use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른 부분입니다. SQL 애저에서는 use 구문이 적용이 안 돼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좌측 상단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컨텍스트 화면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테크데이즈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그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뉴 쿼리를 하시면은 이 컨텍스트로 가게 됩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 컨텍스트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 SQL 애저에서 사용하실 수 없는 부분들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용하실 수 없는 가장 불편한 기능 중에 하나가 use 데이터베이스 구문을 쓰실 수가 없다는 점이고요. 예,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었으니까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쓰셨던, 그러니까 자주 보셨던 예제 테이블이 커스터머스 테이블인데요. 예. 한번 만들고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에러가 나죠. 또 다른 부분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기존하고. 저 커스터머스 테이블에 지금 프라이머리 키가 없죠. SQL 에저에서는 힙 테이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가 없는 힙 테이블은 허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복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실은. 복제 때문에 그런 거고, 물론 이제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인덱스를 만드는 게, 프라이머리 키와의 클러스터 인덱스를 만드는 게 권장되고는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어요, SQL 에저에서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스터머 아이디에다가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고요.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들어가요. 예. 기본적으로 힙 테이블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게 SQL 에저의 제약사항이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것과 좀 다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예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버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예. 예, 왼쪽은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고 오른쪽은 SQL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은 제가 설치해 놓은 SQL 서버 2010이거든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SQL 서버 2012의 코드 버전 번호는 11.0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뒤는 마이너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QL 애저는 뭐로 시작하고 있죠? 예, 11.0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SQL 2012 코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제가 그냥 바로 설명을 드려버렸네요. SSMS로. 조금 다른 부분은 SSMS에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SSMS의 오브젝트 익스플로러를 보시면은 아이콘이 다릅니다. JYSEONG04는 온프로미스에 설치된 SQL 서버고요. 요거는 TAIT로 시작하는 건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예요. 아이콘의 색깔이 다르고요. 물론 그 뒤에 그 서버 밑에 나와 있는 그 메뉴들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결국 지원하고 있는 기능 자체가 그만큼 제한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 안에서 모든 SQL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능들은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어드벤처웍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네, 튕겨내죠. 라스트에서 만들려고 튕겨내고 있습니다. 테이블 하나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만들 때 다른 UI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면은 서버를 만들고 나시면은 하단에 매니지라는 화면이 있거든요. 얘를 통해서도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나 서버를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하면은 매니지먼트 포털이라는 화면이 새로 뜨고요. 여기에 아까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생성할 때 만드셨던 입력하셨던 사용자 계정을 입력을 하시면은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져요. UI를 참 이쁘게 만들어 놨는데 예, 보시면 아까 제가 테크데이라는 데이터베이스하고 방금 전에 어드벤처웍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죠. 이 데이터베이스로 와서 새로운 쿼리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세일즈 오더 헤더라는 구문을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예. 똑같이 저희 그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의 뉴 쿼리, 새 쿼리 창과 같이 똑같은 역할들을 해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방금 전에 새로 만들었던 테이블이 저렇게 리스트업이 되고요. 여기에서도 다시 이런 방법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UI 형식으로 제가 테이블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엔 세일즈 오더 디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오더 아이디, 그리고 얘는 프라이머리 키고요. 그리고 세일즈 오더 디테일 아이디를 인티저로 프라이머리 키, 얘가 같이 프라이머리 키일 거기 때문에 만들고요. 몇 가지 테이블들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세이브하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개의 테이블, 세일즈 오더 디테일하고 세일즈 오더 헤더를 만들었죠.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드는 질문이 PK, FK 관계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라는 질문이 또 드실 텐데요. 이것도 또한 가능해요. 인덱스 앤 키에 가시면요. 포린 키 관계들을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뭐 예를 들어서 캐스케이드와 같이 딜리트나 업데이트 할 때 어떤 작업들을 하실 수 있는지도 지정할 수 있고 헤더 테이블에 세일즈 오더 아이디를 관계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서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관리도 가능하십니다. UI 형식으로 되고요. 사실은 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보통 쿼리로 다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드벤처웍스의 편리한 툴로 가죠. 어드벤처웍스의 세일즈 오더 디테일하고 헤더가 만들어졌는데 데이터를 제 온프로미스 서버, 제 지금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SQL 서버에서부터 데이터를 한번 가져오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제 로컬 머신에 어드벤처웍스 2010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예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해놨고요. 거기에 있는 세일즈 오더 헤더와 디테일에 대한 정보들을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로 넘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도구가 필요 없고요. 기존에 잘 사용하셨던 임포트 익스포트 위자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 로컬 머신이고요. 네이티브 클라이언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서버 이름에는 아까 매니지먼트 포탈에서, 관리 포탈에서 있었던 서버 이름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계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서버를 만드실 때 작업하셨던, 입력하셨던 정보들을 넣고
연결을 시도하면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나오죠. 이 다음서부터는 동일합니다. 제가 원하는 세일즈 오더 헤더부터 먼저 옮겨보죠. 예, 헤더가 넘어갔고요. 다음에는 디테일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예, 기존에 사용하시던 툴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SS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부터 시작해서 SQL에서 제공하고 있는 익스포트 위자드들, 보통 사용하고 있는 위자드를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예. 쿼리를 실행해서 데이터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런 데이터가 없네요. 예.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쿼리들에 대해서 쿼리 실행 계획도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쿼리 플랜이 좀 이쁘게는 나오는데 쿼리를 튜닝하기에는 조금 약간 불편함이 더 있습니다. 실제로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하시죠. 네, 이렇게 그래피컬하게 이쁘게 보여주진 않기 때문에 그 매니지먼트 스튜디오가 없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경우, 물론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겠지만은 매니지먼트 포탈을 이용을 해가지고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튜닝이나 아니면 관리 작업들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U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SQL 애저가 SQL 서버하고 동일하다, 같은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앞으로는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가 SQL 서버 외에 다른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딱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캐파시티 부분, 기능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아마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파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은 서버부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들은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에서 다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사용자는 뭐만 하시면 되냐면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성능만 관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쿼리에 대한 성능만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 뒤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 합니다. 하드웨어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패칭이나 아니면 로드 밸런싱이나 하이 어벨러빌리티까지 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실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바꾸시면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그대로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하고 있는 작업들은 아니에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들은 모두 다 같은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이 어벨러빌리티는 SQL 애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SQL 애저는 데이터베이스를 딱 하나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복사본 2개를 더 만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레플리카 1, 2, 3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로지컬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지컬한 데이터베이스로 접근을 하면은 SQL 애저 플랫폼에서 실제 서비스를 하는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개 중에 어느 쪽으로 어느 서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만 알고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 군데 중에 어느 것을 쓰든지 간에 세 개의 데이터는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레플리카 1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프라이머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레플리카 1으로 데이터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되죠. 그러면은 2, 3번으로 다 실시간으로 복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언제든지 장애는 발생될 수 있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레플리카 1의 서버가 예를 들어서 CPU 장애로 인해서 멈춰버렸어요. 잘 아시는 블루 스크린이 떴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프로미스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미러링이나 클러스터링을 이용을 해서 다른 노드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옮길 수는 있죠. 근데 SQL 애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들어오는 엔드포인트는 지금 싱글 프라이머리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감지를 하고 있어요. 레플리카 1이 죽었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결을 끊고요. 2번으로, 레플리카 2로 2번으로 넘기고 1번에 하드웨어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돌고 여력이 있는 서버에 레플리카 1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늘 3개의 카피본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SQL 애저뿐만이 아니고 블락스토리지, 버추얼머신,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에서 돌고 있는 모든 빌딩 블록들은 다 카피본을 3개씩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하이 어베일러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3개로 데이터가 나눠서 들어가진 않아요. 부하가 분산되진 않아요. 프라이머리 노드는 항상 프라이머리 노드 하나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나머지 세컨더리 노드 2개는 무조건 프라이머리 노드에서 발생된 데이터들을 무조건 복제받아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SQL 애저도 실제 물리적인 머신에서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머신에 대해서 패칭, OS 패칭이나 아니면 SQL 서버에 대한 패칭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패칭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사용자의 커넥션을 2번으로 연결해 놓고 1번의 레플리카 1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순서들을 계속 천천히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용자가 느끼는 거는 다운타임이 거의 없는 거죠. 얼마 전에 바뀌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SQL 애저의 그 SLA가 99.9인지는 몰랐고요. 지금 이제 99.95로 바뀌었다고는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거의 100%고요. 제가 지원하고 있는 고객사도 거의 100%입니다. SLA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가 아주 큰 장애가 뭐 전쟁 지역에 있어서 장애가 나거나 이런 경우들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제가 지원하고 있는 고객사나 제가 보고 있는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이제 실제 프로덕션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100%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들을 구현을 했을까요? 보통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얘기를 하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멀티 테넌트거든요. 멀티 테넌트는 결국 리소스를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리소스는 물리적인 리소스가 될 수도 있고요. 논리적인 리소스가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물리적인 리소스는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잘 아시는 하드웨어라고 얘기하시는 물리적인 리소스가 될 수 있고요. 로지컬한 리소스들은 뭐가 있을까요? SQL, 지금 SQL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잠금, SQL에서 얘기하고 있는 락이나 아니면 스키마에 대한 잠금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논리적인 것들. 근데 이 중에서 통상은 물리적인 리소스에 집중이 돼요. 물리적인 리소스들을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리소스를 공유를 한다고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머신에다가 제가 만든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도 같은 그 서버에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동작이 되고 있어요.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쿼리를 되게 작성을 못하고 이 옆에 있는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정말 옵티마이즈가 잘 된 쿼리예요. 근데 저는 SQL의 젬병이어가지고 웨어절 없이 막 날리고 이래요. 그러면은 제가 리소스를 거의 독점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잘 작성하신 분은 손해가 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배분하기 위한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SQL 애저가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그 젬병인 사람이 작성한 리소스 쿼리가 그 하드웨어 리소스들, 쉐어링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리소스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매니지먼트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물리적인 머신들이 여러 대가 있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들을 다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넣잖아요. 근데 분산이 됐어요. 근데
저와 같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들어오는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많은데 얘도 많아요. 그러면 그 서버의 하드웨어는 리소스 매니지먼트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이 친구는 50%의 CPU 리소스를 나눠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도 부족하다고 보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덜 쓰고 있는 머신으로 저 또는 이 친구의 데이터베이스를 넘겨주면 되겠죠. 로드 밸런서예요.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어요. 자, 리소스 스로틀링이 있어요. 리소스 스로틀링은 사실은 리소스 매니지먼트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어절이 없는 셀렉트절을 날렸어요. 한 몇백억 건이 되는 거에 대해서.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 안에서 다 쿼리를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파일로 넘어가겠죠. 템프DB에 파일을 많이 쓰겠죠. 그러면은 템프DB를 제가 다 독점을 했어요. 그러면은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제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스로틀링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어요. 뒤에서 설명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멀티 테넌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방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리소스 매니지먼트. 사실은 SQL 서버의 리소스 거버너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로드 밸런서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에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소스 스로틀링은 SQL 애저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멀티 테넌트를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멀티 테넌트에서 보시면은 사실 요 뒤에 거를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요 바운더리가 실제 물리적인 머신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머신이라고 가정을 하죠. 이 안에 4개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4개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만든 거가 4개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각각 다 다른 사용자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 두 번째는 LG전자, 세 번째는 소니, 네 번째는 파나소닉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자, 4개의 데이터베이스가 한 머신에서 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개의 데이터베이스는 CPU, 메모리, 템프DB 로그 파일들을 다 공유했었어요. 결국은.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럼 세 번째 소니의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과도하게 작업을 많이 해서 나머지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스로틀링 알고리즘이 개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소니에서 됐는데 트랜잭션당 로그 파일의 사이즈가 2GB를 넘어서잖아요. 이게 스로틀링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 로그 파일을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는 내가 독점하면 안 되죠. 소니가 독점하면 안 되죠. 이걸 나눠주기 위해서 트랜잭션당 2GB로 제한을 뒀어요. 2GB 넘었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연결을 끊어버려요. 나머지 삼성전자, LG전자, 파나소닉은 이 트랜잭션 로그 파일에 대한 집중, 소니 때문에 발생되는 집중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죠. 근데 스로틀링 알고리즘이 하나로만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소프트 스로틀링이 있고 하드 스로틀링이 있어요. 지금 나중에 제가 링크들은 다 공유를 드릴 텐데 이 리미테이션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PU의 몇 프로, 메모리의 몇 프로, 트랜잭션 로그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템프DB의 사이즈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소프트 스로틀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요. 소프트 스로틀링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 로그 파일, 트랜잭션당 2GB의 로그 파일을 사용한다라는 스로틀링 알고리즘의 기준은 뭐냐면 소프트 스로틀링이거든요. 소프트 스로틀링이 발생이 되면은 커넥션이 하나씩 이루어져 있는데 소프트 스로틀링이 발생이 되면은 저 커넥션만 죽여요. 그 스로틀링을 발생시킨 세션만 죽여버리는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하드 스로틀링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서 템프DB의 사이즈를 50% 이상 사용하시는 경우 이 경우 하드 스로틀링의 조건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해당 머신에 있는 커넥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쪽 노드로 옮겨버려요. 일거에 옮겨버려요. 이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되더라도 거의 1, 2초 이내, 사실은 에러 로그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스로틀링이 발생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멀티 테넌트의 구현의 중심에는 스로틀링 알고리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건 항상 계속해서 변해요.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말씀드렸던 트랜잭션당 2GB의 로그 파일 사이즈도 사실은 하드웨어가 발전하고 SQL 서버의 버전이 계속 바뀌거나 이럼에 따라서 이 사이즈도 늘어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근데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MSDN이나 테크넷의 SQL Azure 리미테이션 사이트들을 데이터베이스나 서버의 리미테이션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런 그 멀티 테넌트나 스로틀링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존에 SQL 서버에서는 볼 수 없던 알고리즘들이죠. 그래서 새로운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캐파시티입니다. 서버는 그 앞에 말씀드렸던 계정 하나당 6개의 서버를 만들 수가 있고요. 각 서버당 데이터베이스는 150개까지밖에 생성을 못해요. 150개까지 밖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곱하기 6을 하면 몇이 되죠? 한 750개 정도 되죠. 근데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서브스크립션의 개수는 무제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개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사이즈도 좀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웹 에디션인 경우에는 1GB하고 5GB짜리가 있고요. 비즈니스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10GB부터 150GB까지 제공이 되고 있고요. 150GB를 넘어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150GB보다 더 많은 사이즈를 제공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예, 조만간 대량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업데이트가 발생이 되면은 그때 이 리미테이션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CPU는 4개의 코어에 8,000개의 세션에 180개의 워커 스레드까지만 지원을 해요. 넘어서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일반적인 사용에서. 물론 대용량 시스템인 경우에는 이거보다 넘어서는 경우들은 흔치 않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IOPS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파일당 리드 라이트에 대해서 300 IOPS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뒤에 그 내용들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리소스 제한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그만큼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더 발전을 더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한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바뀌게 될 거예요. 물론 지금도 계속 바뀌어 왔어요. 다음은 기능입니다. 먼저 기능 중에 하나는, 사용하실 수 없는 기능 중에 하나는 CLI, SQL Azure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에요. 지금 SQL Azure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이나 파일 그룹 자체를 저희가 지정할 수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사실은 저희가 뭐 MDF, NDF 여러 개 나눠서 구성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파일이나 파일 그룹 매니지먼트를 사용하실 수 없고요. SP_configure를 이용해서 맥스 메모리나 뭐 맥스 DOP나 이런 설정들 불가능하세요. 전부 다 차단이 돼 있어요. 트레이스 플래그 거실 수 없어요. 그리고 SQL Azure 안에는 SSAS나 어널리시스 서비스나 리포팅 서비스, 인티그레이션 서비스, SQL 에이전트 전혀 없어요. 순수하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소스 거버너 없습니다. 그리고 구문 같은 경우에는 유스 데이터베이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스 데이터베이스를 못 쓰고요. 윈도우즈 로그인 안 됩니다. 힙 테이블 안 된다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고요. 확장 속성, 개체에 대한 확장 속성 지정 불가능하고, 그리고 시스템 오브젝트들, 예를 들어서 sys.dm_exec 리퀘스트와 같이 시작하는 시스템 DMV들 있죠. DMV들도 제한적으로 제공이 돼요. 물론 계속해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개체나 CLR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UDT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자, 지금까지 안 된다는 말씀만 계속 드렸어요. 저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드시죠? 예, 하지만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것만큼 편한 경우는 없어요. 자, 지금까지 제약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넘어설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리소스에 대해서 제가 제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소스 아까 CPU, 메모리, 디스크 I/O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리소스에 대한 제약을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가 최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50기가까지밖에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아니고 한 유저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는 150기가가 맥스예요.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이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에 대한 제약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시고 싶다. SQL Azure 데이터베이스에서 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거는 SQL 서버를 ESVM에다 올려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리소스 레저베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리소스 레저베이션은 뭐냐면요, 돈 더 주면은 그만큼 좋은 장비 줄게라는 의미고요. 리소스 레저베이션은 신청을 하시면은 이렇게 네 가지 카탈로그를 통해서 제공이 되었었고요.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P3가 없어졌고요. 리소스 레저베이션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지정을 하시면은 P1 레벨에서는 CPU를 한 장을 주고요. 메모리는 8기가에 IOPS는 150 IOPS를 제공을 합니다. P4 같은 경우에는 8코어에 64GB 1200 데이터 IOPS를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2억 5천 리퀘스트 정도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P4로 했었을 때 코어 수를 절반도 못 써요. 그 정도로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TSQL 구문을 옵티마이즈를 한 결과긴 하지만은 P4를 통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굉장히 지금 제공하고 있는 SQL 애저의 하드웨어적인 리미테이션보다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경우 리소스 레저베이션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시고요. 화면에서도 매니지먼트 포탈에서 바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가서 스케일에 보시면은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리소스 레저베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고요. 프리미엄을 선택을 하시면은 P1, P2, P3가 있고 거기에 각각의 제공하고 있는 하드웨어 리소스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보여지지 않는 나머지 리소스들에 대한 확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IOPS나 CPU 메모리 말고도 네트워크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은 세 카피 유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리미엄, 그러니까 리소스 레저베이션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얘만 CPU 8장, 예를 들어서 P3를 했어요. 그럼 얘만 주고 나머지 레플리카는 다 따르게 아니에요. 똑같이 리소스 레저베이션은 세 개를 P3로 딱 설정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도 P3의 리소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HA가 발생이 돼도 똑같은 성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스케일링 아웃인데요. 150GB 요즘 금세 채우잖아요.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금세 채우는데 150GB짜리를 그러면은 어떻게 제공을 할 거냐? 보통 알고 계시는 샤딩 기법이 있죠. 데이터베이스를 스케일 아웃하는 거예요. 퍼블릭 클라우드의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기본적인 근간은 뭐냐면은 CPU 한 장짜리에 메모리 4기가짜리의 머신들을 머신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리퀘스트는 어떻게 하냐면요. 스케일 아웃해요. 똑같은 머신을 계속 복제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부하를 분산시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퍼블릭 클라우드의 거의 기본적인 원칙이죠. 스케일 업이 아니에요. CPU를 더 꽂고 메모리를 더 꽂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머신들, 저사양의 똑같은 머신들을 여러 개로 분산시키는 게 스케일 아웃이에요. 데이터베이스,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일 아웃을 하는 게 권장이고요. 이거를 제공하고 있는 게 SQL 애저 페더레이션이라는 기능입니다. SQL 애저 페더레이션은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스케일링 아웃을 합니다.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가 90% 꽉 찼어요. 물론 이 사이즈가 지금은 1기가로 제가 데이터를 예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데이터가 꽉 찼어요. 150기가 꽉 찼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는 리퀘스트가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감당을 할 수 없는 수준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더 좋은 하드웨어를 구매하시잖아요. 더 좋은 사양의 하드웨어를 구매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옮겨 놓거든요. 보통은 CPU 4장짜리에서
8장, 16장, 32장, 80장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스케일업이죠. 근데 SQL 애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스케일 아웃합니다. 제가 지금 스플릿을 눌러놨는데 조금 있다가 이 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자, 페더레이션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게 SQL 애저 페더레이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의 이름과 주소를 저장을 한다라고 보면은 김씨로 시작하는 데이터만 담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고요. 뭐 이씨, 박씨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나눠놔요. 하지만 제가 쿼리를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스 테이블을 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와 상관없이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결국 그러면은 부하에 대한 분산도 될 수 있고 데이터에 대한 분산도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한 대의 1000 TPS를 제공을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스케일링 아웃하면은 아주 작은 용량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을 계속 스케일링하면 결국은 1000이 아니라 10,000 TPS를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사양에 보시는 것처럼 얘는 100GB 데이터베이스인데 얘는 10GB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사양으로 더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더 많은 부하나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스케일링 아웃이고 샤딩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SQL 애저에선 두 가지 방식으로 재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SQL 애저 페더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매뉴얼 샤딩이 있어요. 매뉴얼 샤딩은 뭐냐면은 제가 직접 샤딩을 구현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10개를 만들어 놓고요. 뭐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사용자의 아이디별로 1번부터 100번은 첫 번째, 101번부터 200번은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컨텍스트들을 나눠서 데이터베이스를 분산시켜서 넣는 방법을 매뉴얼 샤딩으로 할 수 있고 이걸 자동화한 게 SQL 애저 페더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금까지 SQL 애저 얘기만 쭉 했는데요. SQL VM 얘기를 못할 것 같네요. 그래서 SQL 애저 같은 경우에는 TDS 엔드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의 엔드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이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단어들로 이루어진 이 이름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고요. 실제 물리적인 위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TDS 엔드포인트 하나가 SQL 애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SQL 서버는 실제 물리적인 머신임에 비해서 저희가 SQL 애저 같은 경우에는 TDS 엔드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QL EAS V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뭐 하드웨어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장점도 제공하고요. SQL 서버의 기능들을 전부 다 제공한다. 그리고 SQL 애저에 비해서 뭐 버추얼 머신 전체를 다 제가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들 있죠. SQL 서버가 올라오는 경우에 어떤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버추얼 머신 머신 자체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올려가지고 실행하시는 경우나 아니면 폴링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은 경우에는 EAS VM을 쓰시면 편리해요. 근데 얘도 지금 제약이 사실은 좀 있어요. 버추얼 머신은 온프로미스의 SQL 서버 스탠더드로 쓰시는 경우도 많지만은 중요한 시스템인 경우에는 뭐로 하시죠? 클러스터링 묶으시거나 미러링 아니면 얼웨이즈 온으로 묶으시잖아요. 근데 SQL 애저와는 달리 SQL 서버를 VM에다 올리시면은 HA 방안이 전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미러링 아니면 얼웨이즈 온을 구성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페일오버 클러스터링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은 없어요. VM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이 윈도우스 페일오버 클러스터링이 아마존에서도 안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도 안 돼요. 사실 이건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클라우드 인프라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클러스터링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SQL 서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HA 방안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Always On이고 미러링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HA를 구성하실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VM으로 간다 그래서 사이즈나 IOPS가 무조건 무한대로 확장되는 건 아니에요. SQL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EAS VM에서 붙일 수 있는 디스크의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디스크가 A7이 제일 저희가 사이즈가 많은데 8개의 CPU를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에 붙일 수 있는 디스크의 숫자는 곱하기 2해서 16개까지고요. 디스크당 사이즈는 1023GB예요. 거의 1TB죠. 결국 한 SQL 서버에서 EAS VM에 올려놓은 SQL 서버에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사이즈는 16TB, 약 16TB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이 쓰시는 경우 많지 않지만은 예. 그리고 VM 캐파시티, VM에서 제공하고 있는 캐파시티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큰 사이즈가 CPU 8장에 56GB까지밖에 제한이 없어요. 거기까지밖에 제공을 못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HA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SQL 서버 Always-on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미러링을 사용하시거나 제가 지금 이걸 잘못 찍었는데 요거는 지워야 됩니다. SQL 서버 2014에서 제공되고 있는 클러스터링, 매뉴얼 클러스터링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하시거나 하셔야 되고요. 사이즈의 리미테이션은 SQL 서버 2014에서 디스크 엔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보통 저희가 데이터 스토리지 엔진에 들어가면은 보통 어떤 작업을 하죠? 디스크에 쓰는 작업들을 주로 하는 거잖아요. 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쓰는 데가 메모리 아니면 디스크거든요. 그래서 SQL 서버 엔진이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디스크에 쓰는 녀석하고 메모리에 쓰는 녀석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뭐냐면은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REST API 엔진이에요. REST API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블랍 스토리지에 대해서 쿼리가 뭐로 날아가죠? REST API로 날아가죠. 블랍 스토리지에 데이터베이스 파일과 로그 파일을 저장할 수 있게 돼요. 이제 다이렉트로 2014에서. 그럼 결국 사이즈 리미테이션 없어져요. 스토리지 어카운트당 200TB까지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스토리지 어카운트당 한 서브스크립션당 가질 수 있는 스토리지 어카운트는 몇 개냐면요. 몇 개죠? 중석 차장님? 20개예요. 그리고 더 늘리실 수 있어요. 결국 그러면은 20개고 50개고 하드웨어 리밋이 50개거든요. 결국 그럼 200테라 곱하기 50 하면 얼마죠? 1페타인가요? 네, 1페타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VM 캐파시티는 여기서 언제 얼마만큼의 사이즈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사용하시는 A7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데모들을 다 준비를 했는데 못 보여드리고요. XI 기능에서 추가된 기능이 뭐냐면 데이터 파일과 로그 파일들을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다이렉트로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SQL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대한 백업도 스토리지 어카운트로 다이렉트로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저장할 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늘은 거예요. 제 온프로미스에서도 제 이 머신에서도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네트워크 레이턴시 때문에 성능을 보장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예, 그런 기능들이 가능해졌어요. 이제 2014부터는. 그 예제들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예, 그 뒤에 어펜딕스는 살펴보시라고 지금 전달을 했고요. 언제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언제 SQL 서버인 버추얼 머신에서 어떠한 경우에 어떤 시나리오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놨고요. 예, 오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SQL,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제공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두 가지다.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SQL 서버인 EAS VM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 장단점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서로 각각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께서 구현하시려는 시나리오에 맞게끔 사용하시고 어느 쪽을 사용하실지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예,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시간이 없어서 예, 지금 저것 때문에 경품 때문에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예,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저 끝에 쪽에 앉아 있을 거니까 오셔서 예,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